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80살을 먹은 할머니입니다. 80년을 눈먼 채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읽으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글을 배우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기회가 주어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니 용기도 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은 어두운 날들이 길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하면 무너지고 또다시 괜찮아지려고 하면 무너지는 삶이었죠. 그리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인생을 망치려는 듯 악을 쓰고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글도 못 읽고 주변에 도움 줄 사람 하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먹잇감이 되기 쉬웠죠. 그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1살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 친구는 제가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매일 찾아와 군말 없이 어려운 부분을 메워주던 친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선뜻 손을 내밀며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막아주고 어루만져주던 친구였기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와 저에게 종이 하나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야, 이 주변 사람들 다 재개발 때문에 난리야. 너 이거 봤어? 이러면서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개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무 의심 없이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친구가 내민 종이는 저에게 그저 하얀 종이와 검은 글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본 제가 이걸 나한테 줘봤자 뭐해? 나는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라고 말했더니 멋쩍게 웃으며 맞아, 그렇지. 자 봐, 내가 읽어줄게. 넌 나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나한테 잘해, 이년아,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 종이에 적혀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늘어놓았습니다. 재개발 추진 동의서 추진위원회는 여러분의 동의서를 기다립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를 받아 주거정비 지수 점수가 충족되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왜 동의서 제출을 빨리 해야 하나요?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면 신축으로 인해 노후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거 빨리 작성해서 갖다 줘야겠다. 너만 도와주면 나도 얼른 가서 제출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면서도 재개발이 되면 나랑 아들은 어디서 사나 싶었어요. 근데 이거 재개발되면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 공사 시작하면 한두 달이 아니라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만 늘어. 재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 내 아들을 생각해봐. 아픈 애 데리고 살려면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이면서 살아야지. 재개발 동의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야. 얘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그리고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까짓 거 그동안 같이 살면 더 좋지. 너 바쁠 때는 내가 영수 돌봐주는 것도 더 쉽잖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안 그래? 장애를 안고 있는 제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동의하면 되는데? 네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이 필요해. 요즘 동의 하나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한가 하면서 방에 들어가 도장이랑 신분증을 들고 나왔어요.
가져오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동의서 하나 하는데 인감까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내가 말해준 거에 비해 내용이 너무 길어. 재개발 동의서 맞지? 맞는 거지? 친구의 말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계속 생겨나는 의문점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용에 관해서 저 혼자서는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친구는 그건 내가 너 알기 쉽게 줄여 말한 거지. 저 내용 다 말하고 너 이해시키려면 하루 종일 걸릴걸. 너 재개발에 관해 잘 알기나 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그럼 하지 마. 됐다. 진짜 나 이제 이 집 안 오니까 그렇게 알아. 좋은 일이라고 알려주고 도와줘도 이렇게 도둑년 취급하면 나도 이 귀찮은 짓 더는 못해. 분명 제가 잡을 걸 알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저를 도와주고 있는 친구를 그런 작은 의심 하나로 저버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니야, 미안해. 왜 그래? 진짜 내가 미안하니까 이리 와서 앉아. 동의서 적어야 되잖아 하며 나가려는 친구를 급히 불러 세워 앉혔어요. 그때 만약 제가 친구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면 제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돌아서며 보이는 그 작은 웃음의 의미를요. 나 너무 서운했어. 알지? 얼른 이거 여기 찍어. 주민번호는 내가 적을게. 하는 말을 따라서 저는 순순히 친구가 가리키는 위치에 도장을 찍었고 친구는 그 바로 밑에 저희 주민번호를 적는 듯 보였어요. 도장 찍을 곳은 또 얼마나 많던지 의심은 계속됐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친구에게 다시 의심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서류 작성을 완성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서류를 한 사진에 모두 담도록 위치를 맞추고 사진까지 한 장 찍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나와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는 친구가 앉아 있을 뿐이었죠. 친구는 얼른 자신도 가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을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동의서라고 불리는 저희 개인정보가 모두 담긴 종이와 함께 말이죠. 이 서류는 내가 내 거 작성하고 같이 가져다 낼게. 나도 어차피 내려가야 돼서 가는 김에 같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하며 신발장으로 향해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잖아. 알지? 다 잘 될 거야. 우리 아직 젊잖아 하더라고요. 그저 수많은 절차 중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서류만 작성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전 재산을 잃었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저에게 남은 것은 집과 어린 아들뿐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작성한 그 서류가 제 이름으로 받는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평소 대출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글씨도 못 읽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지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그 친구는 동의서를 가지고 나간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물론이고 동네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 속였구나. 날 속이려고 우리 아들 얘기까지 들먹이고 작정해서 달려들었구나 했죠.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우리 집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니 친구에 대한 원망과 화보다는 제가 너무 무능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매일 밤마다 자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그것은 제 자신을 한없이 무너뜨려 갔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친구는 저에게서 빼앗아간 돈으로 바로 서울에 올라가 집 한 채 장만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돈까지 빼앗아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못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더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잘 살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구를 속여서까지 그랬겠어 하며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들 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이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빚은 무섭게 쌓여갔으니까요. 정신을 얼른 차리고 다니던 일터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 없이 며칠 동안이나 일을 빠진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았죠.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일을 나가 있을 때 친구가 집에 와서 아이의 밥과 안전을 책임져 주었는데 그 친구가 떠나버렸으니 남은 선택지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데리고 출근하겠다는 사람을 고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앉아서 고민만 해봤자 답은 안 나올 것을 알기에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한 장소는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죠. 죄송합니다. 혼자 하신다면 모를까 애를 데리고 오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거절의 말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허다했어요. 일은 안 구해지고 빚 갚을 돈은 당연히 없었고 당장 사용할 생활비도 없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절망스럽더라고요. 나쁜 생각이 안 든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쉽게 접혔어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내가 가진 빚이 다 영수한테 떠넘겨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죽을 수도 없었죠. 아이의 손을 잡고 며칠을 매일같이 돌아다녔을까요? 한 골목에 작게 위치한 떡집에서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였는데 더운 날에 하도 걸어다녀 땀에 쩔어있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식혜와 떡까지 내어주시며 여기서 한번 일해보라고 해주셨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일하는 동안에 영수를 봐주시겠다며 먼저 말을 꺼내주셨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나오기 전까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고서야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일을 구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얼마 못 벌지만 벌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죠. 그런 생각도 잠시, 갑자기 누군가 집문이 부서질 듯 두드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복잡했고 손은 벌벌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사실 없는 척을 해야 하나 생각이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갔지만 그 상황에 놀랐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가만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영수가 손으로 귀를 치며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죠.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고 영수를 안아 들어 방으로 들여보냈고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아.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해주고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문 밖에서는 아직도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안에 사람이 있는 소리를 들어서 더 격렬해진 소리였어요. 깊은 숨을 한번 훅 하고 내쉬었는데 여전히 손이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났죠. 집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득달같이 저에게 욕을 퍼붓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나쁜 말로 소리치는데 정신이 나가 있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얼른 갚을게요. 아직은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자 얼른 안 갚으면 또 찾아올 거니까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떠났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두려워서 저녁에는 잠을 못 잤어요. 항상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살기 위해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야 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떡집 아르바이트로는 당장의 생활비를 아무리 줄여도 턱없이 부족했기에 저녁에는 나무를 파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떡집은 손님이 가장 많이 들리는 시간인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했고, 퇴근하고서는 바로 나무리 든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 가 돗자리를 펴고 나무를 팔았죠. 다행히 영수는 할머니께서 저녁 시간대까지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나무를 사가셨던 손님은 대부분 퇴근 시간에 맞춰 장을 보는 어머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장을 봐서 가족을 위해 정성 가득한 밥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때를 써도 모르는 척 지나갈 수밖에 없어 너무 괴로웠는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 정도는 사줘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죄를 아이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기분도 들었죠. 차라리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곳에서는 따뜻한 밥도 맛있는 간식도 저보다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제가 영수를 너무 사랑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떡집과 나물 파는 일을 한 3년 정도 병행했을 무렵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든 일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떡집에서 일을 끝내고 나와 나무를 팔고 영수를 데리러 떡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 순간 저 멀리서부터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싶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저희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주변에는 사람 사는 주택가도 많았는데 왜인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영수 얼굴을 빨리 보지 않으면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아 빠른 걸음으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길 모퉁이 하나만 돌면 끝인데 구급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갔어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혔지만 미세한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걷던 걸음을 서서히 늦추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저희 영수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대로 실리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눈물은 고일대로 고여 앞은 흐렸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 영수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 영수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들고 있던 짐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 떨구고 천천히 영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아들의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구급차의 보호자가 한 명 탈 수 있었는데 저는 영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할머니를 대신 태워보냈죠. 차가 떠난 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뒤따라 병원을 가니 모두가 가만히 서서 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듯 저만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침대에는 하얀 천이 머리끝까지 덮여있는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명수였죠. 의사 선생님은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며 사망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면서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와보니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안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본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손님과 상대하고 있던 그 몇 분 사이에 어떻게 찾았는지 방에 있던 쥐약을 혼자 마셨더랍니다. 할머니를 탓하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이겠죠. 죄송할 일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탓하고 있었어요. 그걸 왜 거기에 둬서 그 위험한 걸 왜 애랑 같이 있는 공간에 둬서 이 상황을 만들었냐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누구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애초에 할머니의 공간이었고 쥐약 정도는 집에 있을 수 있었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였으니까요. 잘못이 있었다면 저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그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떡집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생각으로요. 영수가 없다면 저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매일 집 앞으로 찾아와 문 밖에서 저희 기척이 느껴질 때까지 서 계시다가 밥 먹고 얼른 기운 차려서 언제든지 떡집으로 돌아오라고 갖가지 반찬들을 두고 가셨고, 매일 적게라도 돈을 보내던 저희 연락이 끊기자 사채업자들도 다시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이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지킬 것이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못하는 걸 알게 됐죠. 왜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없나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고프고 무언가 입에 집어넣고 싶은 저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죽는 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 외에 다른 시도를 안 했던 거죠. 영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혼자 죽어갔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 고통 한번 겪고 싶지 않아서 그 와중에 먹고 싶고 그 와중에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지긋지긋한 인생이다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할머니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그 인자한 얼굴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수척해진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건데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빵 터져버렸어요. 아이같이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의 등을 계속 다독여 주셨는데 다 울고 나서 저희 한쪽 어깨가 젖어 있던 것을 보니 할머니께서도 울고 계셨나 봐요. 한참을 신발장 앞에서 울고 나서야 집 안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양손 가득 저에게 먹일 음식들을 들고 오셨죠. 할머니께서는 내 마음도 지금 이렇게 찢어지는데 너는 어떻겠어?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게 아플 거다 아는데 그래도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왜 있겠어? 그 마음 다 아는데 근데 그러지 마 그런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한 상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던 밥상이었죠. 제가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할머니께서는 영수를 돌보시면서 제가 나물 팔러 가기 전에 먹고 갈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밥상은 김치찌개와 달걀말이가 있는 밥상인데 살면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는 김치찌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비결이 있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 떡집을 차리시기 전에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꽤나 장사가 잘 됐었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후에 어머니가 하시던 떡집을 물려받으시면서 김치찌개 장사를 그만두셨고요. 그렇게 제가 잘 먹고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하시고는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매번 같은 음식을 해다 주셨어요. 그날 먹었던 김치찌개는 특히 더 맛있었고 저에게 삶의 용기를 다시 심어준 소중한 밥상이었습니다. 기운을 조금 차리니 할머니께서는 너만 괜찮다면 우리 떡집 다시 와서 일해줬으면 해라고 해주셨지만 저는 영수의 흔적이 있는 곳에 다시 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은 감사하지만 혼자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럼 가게 하나 해보겠냐며 자신이 돈을 모두 댈 테니 걱정 말고 제 인생 살아보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염치불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게 살면 아들을 먼저 보낸 것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선 집부터 이사하기로 했어요. 영수와 함께했던 공간이 너무 소중했지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나약하게 할 것만 같았죠.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생긴 돈은 빚 갚는 것에 사용했고 생활비를 쪼개어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찌개 맛을 내기 위해 연습도 연습했습니다.
영수를 잊을 수 없었지만 무언가에 몰두할 때 아들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무렵 할머니께서 가게를 계약하고 저에게 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한 달 이내로 가게를 찾아온 손님은 20팀도 채 안 되었어요.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었고 들어왔다가 김치찌개 단일 메뉴인 것만 확인하시고 나가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도 저는 그래 이제 한 달 됐어. 다음 달에는 더 오시겠지 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되고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안 나오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은 많고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지만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게는 그만두고 다시 다른 일을 구해봐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옆에서 저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또 오시게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손님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며 오늘에만 집중해봐. 미래의 걱정은 잠시 잊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음식 맛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매출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살 만하게 그 자리에서 10년 정도 장사를 했을까 여느 때와 같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병원에서요. 할머니께서는 그 사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제가 가게 일로 바빠서 못 찾아뵙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었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 보호자분이 오셔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끊으셨고 저는 얼른 가게 일을 접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님께서는 할머니가 입원하시고 나서 한 명도 병문안을 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후에야 저희 연락처를 말씀하시며 절 불러달라 하셨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얼른 할머니께서 계신 병실로 향했더니 할머니는 제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야이셨더라고요. 할머니가 간호사분께 왜 저에게 연락을 해서 불러달라 하셨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고하시려 했겠죠. 죄송해요. 바쁘단 핑계로 했더니 난 괜찮아. 조용히 왔으니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그런데 나 죽기 전에 명수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으로 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못난 어미 탓이지 그 일은 더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 편히 잡수세요. 영수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영수가 그렇게 간 이후로 죄책감으로 살아오셨어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가게를 마치면 병원으로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지만 얼마 안 가 할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허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슬픔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더 가게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난 구멍이 점점 더 커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 가게에 매달렸고 그러다 보니 꼭 이 가게를 성공시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가 사는 이유였고 전부였거든요. 가게 문을 닫으면 손님이 꾸준히 많이 찾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였고 찌개와 같이 나오는 반찬들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매출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수록 자꾸 찾아주시는 분들의 발길이 끊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말씀대로 매일매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시간은 1년, 3년, 7년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게가 입소문을 타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느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찾지 못했지만 점점 자주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의 꾸준함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듯 매장 밖에는 손님이 줄을 섰고 도저히 혼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저는 무슨 고집에서인지 사람 하나 구하지 않고 혼자 가게 운영을 지속했어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돈을 갚고 또 일을 하고 돈을 갚고 하는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빚은 없어지고 통장에 돈은 수북히 쌓였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가만히 영수의 사진 한번 보고 할머니와의 추억 한번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공허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픔을 달래려고 열중했던 가게가 성공을 하고 나니 소중했던 사람들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나는 돈을 다 갚았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을 사줄 사람도 은혜 입은 것을 갚을 사람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 하나 남아있질 않는데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허탈하고 힘들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가게를 시작하면서 아픔을 잠시 잊었듯 다른 것에 집중해볼 요량으로 근처에 있던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을 보니 아들 생각이나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은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돌아 나오려는 순간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너무 닮은 한 아이를 본 것이죠. 아들이 간 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선명하게 아들의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려던 몸을 다시 돌려 세우고 자리에 앉아 그 아이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발견한 후로 고아원을 꾸준히 방문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하더라고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못했지만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말을 걸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죠. 그렇게 몇 년을 그 고아원으로 나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여전히 아이와는 말 한번 섞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보았더니 18살이 되어 고아원은 퇴소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어린아이가 혼자 어디서 뭘 해먹고 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에게 자릿비는 주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걱정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거취는 원장님께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셔 그대로 그 아이를 제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아원 봉사를 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놀고 낮잠도 자고 마음이 꽉 채워지는 하루를 보낸 후 적막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으로 들어와 아들 사진을 보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죠. 아들이 가고 나서는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꿈을 꾼 날이 그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 정도의 들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하게 살랑거리며 불고 기분 좋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흔들리는 풀잎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는데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 멀리서 남자아이 2명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살며시 다가갔는데 저희 아들이 고개를 들고는 엄마 형이야 형 우리 형이다. 같이 살자 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외동이었기에 웬 형인가 해서 얼굴을 들여다보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굴은 못 본 채 꿈에섰겠지만 이상하게도 누군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5년 전 고아원에서 퇴소했던 그 아이 당장 그 아이를 찾아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원장님께 그 아이 얘기를 다시 꺼냈더니 얼마 전 그 아이가 고아원으로 편지를 보내 주소를 알았다고 하시며 주소를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그 아이에게 보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께 주소를 읽어달라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주소를 외우려고 100번을 넘게 중얼중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로 바로 찾아갔죠. 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100번을 물어 그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허름했고 주변에 공사도 하고 있어 소음도 컸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봤지만 사람의 기척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디를 나간 것 같아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앞에 있는 돌계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도착하여 어둑해진 하늘을 보고 있을 무렵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봉사 선생님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저를 몰라볼 거라 생각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를 바로 알아봐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들을 꼭 닮은 그 눈을 보니 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추운데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묻더라고요. 너 기다렸어? 아이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누추하지만 추우니 들어오시겠냐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요. 이 집은 곧 나가야 돼서요. 살 곳 구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하거든요. 왜 했더니 저거 못 보셨어요? 여기 철거한대요. 너무 낡아서 없애고 아파트 짓는데요 라더라고요. 문 앞쪽에 무슨 종이가 붙어 있는 건 봤지만 글을 못 읽으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읽을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읽지 못하던 그 네 글자는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어젯밤 꿈을 꾼 이야기, 그리고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아서 제가 말 한마디 걸어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늘 저를 보면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눈에 슬픔이 가득해서 쉽지 않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곳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겠냐고 말이죠.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보고 괜찮겠으면 찾아오라고 말해줘. 그리고 주소를 불러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을 보니 만약 아이가 온다면 집이 너무 작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집을 줄이면서 이사 오고 돈을 많이 번 후에도 이사를 갈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삶의 목표가 없었으니 집을 늘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집을 보며 만약 아이가 오면 이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임기척에 나가보니 아이가 짐을 바리바리 싸서 왔더라고요. 아이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직도 아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던 제게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사실요. 저 봉사 선생님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이 고아원 친구들과 놀아주시는 모습, 음식해주시던 모습 볼 때마다 나도 선생님 같은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잤었어요. 어린 마음에 선생님 같은 엄마 생기게 해달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아서 저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며 그 기도는 그만두었지만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는 무슨 할머니지 이렇게 나이 많은 엄마가 어디 있어 했더니 아이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은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큰 방을 주고 싶어서요. 아이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두근거리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아이를 온전한 아이 모습대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지내며 매일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수능을 한번 봐보겠냐고 했더니 그러고 싶다기에 그럼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공부해보자고 하며 재서 학원을 보내줬습니다. 학원비를 대주겠다고 하니 그동안 모은 돈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1년 공부할 학원비를 줬습니다. 학원에 등록한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쩔 때는 공부에 너무 집중해서 괜히 공부하라고 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도통 시간이 나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몇 달만 참자 하고 아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능날이 다가왔고 아이와 함께 수능장 앞으로 같이 가 인사를 하고 주머니에 엿을 몇 개 넣어주고 들여보내고 나니 얼마나 떨리던지 끝나는 시간까지 조마조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시험을 잘 봤습니다. 가고 싶어 했던 학교를 충분히 가고도 남을 성적이었죠. 결국 아이는 수능 공부를 한 지 반년 만에 정말 대학교 국어 국문과에 보란듯이 입학했습니다. 글 모르는 저를 보며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요.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글 공부를 알려주었는데 글을 하나씩 알고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마트에 가도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였고, 이제 저에게 책은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공부를 하던 중 아이가 공책에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감격과 아들이 되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감격해 그날은 공책을 눈물로 적시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늙으하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네요. 까만 눈이어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내가 인생 말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눈과 글을 가르쳐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약 3년 정도 글을 익히고 나니 이렇게 긴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옆에서 아들이 도와주어 글을 쓰고는 있지만 감개가 무량해서 글을 쓰는 내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주책 맞게요. 살아봐야 10년 더 살겠죠. 아들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에 가 먼저 간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